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오랫동안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오셨고, 독서, 토론, 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신 송승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을 또 모셨다는 측면에서 놀랐을 수도 있는데,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우리 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진부한 자기소개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말씀을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송승훈이라고 하고요. 의정부 광동고에서 학생들과 같이 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과목과 상관없이 수업 시간에 한 학기에 책을 한 권씩 사서 읽고 글도 한 번씩 쓰는 이런 수업을 쭉 해온 교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제가 잠깐 말 실수를 했네요.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직 교사가 바라본 한국 교육의 장점과 한계인데요. 너무 딱딱하게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한번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학교 현장에서 물론 한국 교육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한국 교육이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룬 그런 측면이 또 사실이고 또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현재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육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장점 혹은 강점, 그다음에 또 시급하게 바꿔야 될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교육의 장점이 무엇인지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중고등학교 교사인 제 입장에서 하나를 고르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애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한국적인 특징인데 우리는 학생이 자기 반 학생이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인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교과나 어떤 능력 이런 것도 가르치지만 얘를 사람을 만들고 얘가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실패했을 경우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저는 이 점이 우리 교육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쪼그파이의 정 이런 거죠. 영어로 하면 일종의 인티머시가 네.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적인 소위 말해서 정 혹은 한이 거기에 또 녹여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어떤 강렬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얘가 성공하면은 교사가 자기가 잘 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이 뭔가 안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문화가 이제 있고 이 연동되고 연구한 데 있는 게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강하고 이게 우리 어떤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종의 또 그것도 영어로 하자면 엠파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사가 학생과 일종의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혈연 관계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네. 혈연 관계가 아닌데 혈연 관계처럼 느껴진다가 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말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좀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럼 시급하게 바꿔야 될 문제는 또 무엇인가요? 수행평가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박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찍어주십시오. 50%. 알겠습니다. 저도 입학사정관을 했는 입장에서 수행평가는 저는 주관성이 60%, 객관성이 40%이지 않을까. 제가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네, 역시 사회학 교수답게 되게 괜찮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량진에서 교사 임용시험 강의하는 이 강사들 있잖아요. 거기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수행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평가자의 주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관적인 평가인 거죠. 이게 저는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주장을 발표했다. 이런 게 있으면 발표를 우리가 채점할 때 주장의 타당도 이런 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되게 타당함,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럼 되게 타당한 거하고 타당한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냐? 이게 외국의 평가 기준이나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루브릭을 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타당함, 보통 타당함, 부족함. 이거는 평가자가 자기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주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존중이 우리나라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선택형 문제라든지 아주 정량화될 수 있는 것만 따지고 질적으로 깊이 있고 풍부한 활동이 되게 위축되거나 제어를 받는 측면이 있죠. 네. 요걸 바꿔야 우리 교육이 더 깊어집니다. 그럼 좀 더 객관성을 갖추고 합리성을 갖추고 그래야만이 또 그 이런 평가가 훨씬 더 공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딱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고 상식인데 예. 그걸 바꿔야 됩니다. 아, 객관적일 수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아. 객관성은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지점이지만 실제는 평가자의 주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걸 인정해야지만 네. 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네, 제가 논점을 좀 더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질문을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박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인증을 하고 딱 통과시켜 줄 때 네. 그거를 선택형 문제, 오지선다형 문제로 학위를 주지 않잖아요. 네. 오지선다형 문제로 학위를 주면 뭐 객관성, 편파성 시비에 없겠지만 그 학위 받는 사람의 전문성이 길러지지가 않는 거죠. 내용을 생성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평가자의 주관성, 전문성 이런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초중고 교사한테도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오히려 교사한테 정성적인 평가의 범위를 허용을 많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어떤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공정성을 또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마치 우리가 이제 남녀 사이에서도 자기가 좀 좋아하거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사교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 정말 저 사람 나댄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 플레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하는 거하고 어쩌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이 지켜야 될 어떤 강점으로서 애착심을 말씀을 하셨고 또 시급하게 바꿔야 될 문제로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그런 객관화된 평가를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독서 토론 교육이 왜 중요한지, 너무나 우리가 자명하게는 알고 있지만은, 일단 입시 중심 교육 속에서 독서와 토론은 종종 어떤 부가적인 활동,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지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왜 독서와 토론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학생들이 독서와 토론을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현장에서의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 학생의 눈에서 무지의 기운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네. 수상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네. 그리고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교과서나 문제집을 갖고 공부를 하면 이게 사실은 정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참고서도 같이 보기 때문에 네. 사고를 유도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사실 정해진 답이 있고 아주 곁가지 길이 나타나 있지 않죠.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교과서에 소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5대5로 소개하고 균형 있게 딱 소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사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 어떤 입장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논증을 하고 이야기를 펼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좀 정답지가 없는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책과 이 책이 내용이 한 80% 정도 겹치지만 한 20% 정도 또 의견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이러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사람들이 왜 말이 달라, 논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내가 학습하면 편안할 텐데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거야. 그런데 현실에서 의견이 사실 달라야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발전이 있잖아요. 그런 면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독서와 토론이 가지는 거는 일단은 인간이 가져온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 표현이 훌륭한데요. 인지적 경제를 확장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실 교과서는 각 분야의 학문의 최정수를 요약해가지고 전달하는 측면이 사실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효율은 굉장히 높지만 이게 딴 얘기가 하도 없고
그리고 반론 제시도 워낙 요약으로 돼 있어서 사실 생각이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네, 지식의 생각의 과정이 사실 좀 빠져 있는 성격이 강하죠. 그러면 일종의 편의점에서 우리가 사 먹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종의 그 리프리저레이터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바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는 그런 어떤 음식의 교과서를 비교 가능할까요? 너무 좀 네. 아니, 비교 너무 훌륭해서 내가 묻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네. 딱 맞는 걸 찾지? 그렇죠.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미 다 만들어진 네. 조리. 예. 그런 간편식하고 비슷하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독서 토론은 좀 더, 열린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촉진해준다면서, 뭐, 시간도 좀 걸리겠네요. 그럼 발효식품이 되겠네요. 발효식품이 사실 맞습니다. 네. 생각이 발효되는 시간이 독서와 토론에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독서와 토론이 없는 교과서와 참고서라는 수업은 명확하게 직진이고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지만 사실 자기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떤 토론하거나 그런 거는 교과서에서는 좀 어렵죠, 성격상. 그렇다면 학습자도 어려운 거지만은 지도하는 선생님한테도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요. 원래 선생님이 가장 쉽게 가르치려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교사용 네. 지도서에 나온 내용을 보고 가르치는 게 제일 쉽죠. 교사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럼 독서와 토론을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도 또 다른 노력과 또 수고가 필요한 그런 작업이네요. 그렇죠. 그게 기쁨이자 약간의 힘듦인데요. 독서와 토론을 하려면 교사가 일단 좀 읽어야죠. 그리고 네. 어떤 읽기 자료가 괜찮은지 책 목록도 좀 구하고, 그리고 교과서는 사실은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에서 정답지 안내지 어떻게 하는지 다 제공을 받잖아요. 네. 근데 독서를 하면은, 그것도 뭐 교사 모임에서 만든 연구 자료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품이 더 들어서 교사가 좀 힘든 게 있죠. 근데 반면 이게 약간 자유도가 높잖아요, 교사도. 네. 그래서 교사도 어떤 가르치는 쾌감, 내 네.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이 기쁨,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서 토론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재밌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미디어 시대와 독서 토론 교육, 또 제가 또 전공이 미디어 학과 교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학생들은 책보다는 유튜브, 쇼폼, SNS를 더 많이 접하며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학과에서는 유튜브, 쇼폼, SNS 같은 경우를 일종의 뜬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구로 친다면 하이볼이죠. 그래서 이런 그 땅볼보다는 이런 뜬공을 좋아하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시대는 오히려 끝났고,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미디어와 독서를 일종의 경쟁 관계로 보시는지, 아니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특히나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 토론 교육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조금 두 개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좀 연결해가지고 하나씩 좀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경쟁 관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경쟁 관계이면서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경쟁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독서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보다. 그 이유는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만질수록 독서율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경쟁 관계인 측면이 있고요. 또 연결 관계라고 하는 측면은 책을 읽을 때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책 읽으면서 스마트폰을 주고 여기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은 또 이게 또 괜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문학 시간에 가르칠 때 또는 주제탐구 독서 과목을 요즘에 주제탐구 독서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새로운 주제탐구 독서. 네, 한 학기 동안 3학점짜리 과목인데 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인데 이제 학생이 자기 관심사인 주제를 정하면 한 학기 동안 주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뭐 활동하는 그런 과목인 거죠. 그러면 자료조사하기 수행평가를 한 학기 성적의 10%로 했는데 그때 자기가 정한 주제, 그다음에 중심되는 책이 한 권 있고 그것과 관련된 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에서 뭔가 하나 찾고 블로그에서도 하나 찾고 사회관계망 속에서도 하나 찾고 그리고 정기 간행물 신문 잡지에서도 하나를 찾고 이런 거는 매체를 이용하면은 되게 어떻게 이거는 연결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도 그 주제 탐구 영역, 그것을 제가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학생들이 유심히 작성을 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을 이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 관계의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을 사용,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할당은 항상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였던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독서 토론 교육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책 대화하기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책 대화하기 수업은 독서 토론을 하면 보통 말로 음성 언어로 이제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토론한 기억은 있지만 자기 말이 전체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요 감지는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화한 거를 녹음해서 이 녹음을 글로 풀어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이거를 책 대화하기 수업이라고 학교에서 불러요. 이게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또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제. 일종의 자기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자기 모니터링이죠. 예, 예. 네. 우리 뭐 전공에서는 혹은 이제 셀프 트래킹이라고 하는 그런 셀프 트래킹. 영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트래킹 같은 형태로 자기의 어떤 디지털 흔적들을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서 자기 아날로그 흔적의 독서 흔적들을 찾아서 자기 어떤 개선할 점을 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책을 읽고 사람이 읽어내는 게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계관, 태도, 그 상태의 어떤 상태, 이런 거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지잖아요. 각자가 책을 읽고 의미를 만드는 건데, 근데 한 4-5사람 정도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각자 만든 게 또 섞이면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게 있죠. 이런 게 독서 토론인데요. 이거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보고서를 쓰면. 근데 여기서 문제 상황이 생기는 게, 인공지능이 작년부터 세게 들어와서 옛날엔 이 보고서를 좀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기계를 좀 순간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화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현재 교육부에서는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매체로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녹취한 다음에 그걸 보고서를 썼는데, 지금은 클로바 노트 같은 앱을 통해서 이제 녹음을 하고 풀면 음성을 글로 푸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그 시간에 수업 끝날 때쯤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교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고, 네. 그 대화 내용을 갖고서 그 다음 시간에 보고서 작성을 수업 시간 안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음성이 있고 텍스트 파일이 같이 있으니까 네. 이게 이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조작할 수 없게 되고, 네. 그 수업 시간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예. 놀랍게도 토론이 더 열심히 잘 되는 측면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교육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오늘은 뭐, 약간의 그 시간적 한계 제한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시고, 또 AI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 토론 교육, 한번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AI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AI 시대에 그럼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글을 쓸 때 AI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독서 토론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AI를 통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특히 독서 토론 분야에서의 역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학생들이 지금 AI를 자기 몸의 일부처럼 써요. 네. 고등학생이 아주 익숙하게 검색도 쓰고 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교사가 뭘 가르치면 거기 그 말이 맞나 거기서 확인도 하고 몸처럼 이제 쓰는 시대이고요. 그래서 AI를 지적인 보조 도구로서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소설책을 읽고 시집을 읽고 또는 사회과학 책을 읽힌 다음에 질문을 준단 말이에요. 10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키면 애들이 다 AI를 찾아서 이제 쓰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처음 질문은 네가 써라, 5줄을. 그렇게 10개 다 쓰고, 그 다음에 얘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비교해 보거나, 네 답에 대해서 얘한테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하면, 네가 똑똑해질 거다, 더 풍부해지고. 근데 질문에 대해서 최초의 답을 AI한테 하고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옮겨 적는 수준이라면, 너는
멍청해질 수가 있다. AI를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야 네가 더 똑똑해질지를 생각해라. 이거를 좀 가르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목차 짜기가 되게 어려워요. 원래 글의 구성, 내용 조직 이런 거는 AI에게 좀 시켜보면 얘가 구성, 목차, 내용 조직을 몇 개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 대화를 하면 그거는 좀 참고가 많이 돼요. 보고서 쓸 때. 보고서 쓸 때 그 주제로 글을 쓸 때 전형적이고 좀 괜찮은 목차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기계를 써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아, 이 주제로 또는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예시들이 있구나. 이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을 다 쓰면은 학생들이 그 문법이 안 맞는 문장 있잖아요. 비문, 예. 부적절한 어휘 사용, 예. 상투적인 어떤 그렇죠. 어휘, 예. 맞춤법 틀리는 거, 띄어쓰기. 예. 이런 거는 AI에게 한번 맡기면 엄청 잘 지적을 해주거든요. 네. 고쳐 쓰기에 도움을 받을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빨간 편 선생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자기 글을 보고 이 교정을 해주는 거는 되게 고급스러운 지적 조력자가 있어야지만 그렇죠. 가능한데 네, 네. 이건 AI한테 주면 이거는 정말 꽤 네. 훌륭한 수준이게 나와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더 똑똑해질 수 있는가. 네. 이걸 가르쳐줘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사용하면 멍청해지는가도 네. 계속 주의를 주고요. 아, 독서와 토론 교육에서 AI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양면의 칼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주방장에게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이지만은 도둑에게 칼은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AI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그 패러미터 설정들이 또한 글씨의 어떤 문체들을 또 변화시킨다는 그런 이 학술적인 연구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적 측면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리터러시 교육 그 개념어가 참 좋네요. 예. 네. 예, 앞으로도 독서와 토론 분야에서도 이것이 좀 확대되고, 좀 더 특정한 그 주제 분야에서 학생들이 AI 리터러시를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일종의 교육 행정과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간접적으로 자신이 보수 쪽인지 진보 쪽인지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유권자들이 좀 상당히 혼란을 좀 겪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 오래 계신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교육 정책과 교육 행정에 따라서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거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다 드러내잖아요. 색깔로 드러내고 은근히 어떤 사진으로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선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세계관을 갖는지 사실 일반 유권자들이 정보가 하도 많아서 찾아보질 못하고 잘 판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니까 색깔로 드러내죠. 진보 후보들은 이제 파란색 정당에 색깔을 다 쓰고 또 보수 후보는 빨간색 색깔로 다 옷을 입고 다니면서 특정 정당과 또 가깝다 이런 티를 내고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 때 이제 정당 표시를 못하게 한 것은 나름의 이상이 있었던 거죠.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뭔가를 추구해라라는 이상이 있지만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당 표시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게 정당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어떤 국제적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간접적인 그러한 드러내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사실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건 이미 네. 법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만약 선생님께서 교육 정책을 설계하거나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개념이 국어과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한 학기에 한 달 정도는 교과서 말고 책으로 수업을 해라, 다양하게. 이런 게 국어과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사회과랑 과학과에도 좀 확장하고, 이런 작업을 다음 교육과정에 좀 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과마다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미술, 음악, 체육마다 교과 독서의 개념을 좀 만들고, 그래서 교과서 말고 책으로 책의 일부분 발췌독을 하든 아니면 한 권을 읽든 이거는 상황에 맡기고 좀 진짜 좀 풍부하고 깊이 있는 수업을 우리가 선진국에서 이제 늘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를 맨날 언론 다큐에서 우리가 혼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제도적으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교육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의 측면에서. 예산의 측면에서 그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데요. 저는 교사 재교육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사가 처음 되면 처음 신규 교사 되면 교사로 이제 뽑히면 한 일주일 교육을 받아요. 일주일 단 일주일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면 보름 정도, 2주일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원격 연수나 이제 알아서 커라 이런 건데 세상에 이런 조직이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교가 대형 조직인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이 만약 있다면 자기 조직 구성원의 재교육을 이렇게 허투루 만들어 두지 않을 거라고요. 한 5년에 한 번씩은 2주 정도를 소집을 해가지고 새롭게 학문이 바뀌고 지도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거를 재교육을 해야 되고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규모 있게 인원과 예산을 배치해서 돌려야지 됩니다. 교사가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도법 이런 걸 학습하지 않으면 학생에게 가르치지 못해요. 네, 일종의 이제 녹이 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이제 교육 행정가로서 또 우리 송승훈 선생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포부 혹은 평소에 생각하시는 관점을 오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박한우 교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웠습니다.